요즘 세대를 일컫는 용어가 있죠. 알파 세대, 디지털 원주민, 네이티브라는 용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친숙하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찾고 학습하는 데 아주 친숙한 모습을 보이는 요즘 세대들을 가리키는 용어죠. 이들 알파 세대에게 문해력이 필요할까요? 참고로 문해력하면 우리같이 옛날 세대에게 필요한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같이 옛날 세대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최근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 원주민이라고 한다면 저같이 기성세대를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원주민과 유목민의 차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어느 정도 디지털 기기 잘 다뤄. 나도 원주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30대, 40대, 50대 시청자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보를 검색할 때 포털에 가서 텍스트로 정보를 검색하시면 유목민입니다. 원주민은 어떻게 하느냐? 너튜브 같은 사이트에 가서 영상으로 정보를 찾고 학습합니다. 또 영상을 찾거나 정보를 찾을 때 유목민들은 타이핑을 하지만 원주민들은 말로 합니다. 요즘 알파 세대들이 스마트폰에 첫 노출되는 시기가 언젠가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아주 어린 시기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 2세 이전에 약 70%의 아이들이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만 2세면 말도 하기 전입니다. 말을 하기도 전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는, 친숙해지는 그런 상황이 요즘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육아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어디 레스토랑이나 공공장소에 가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시기에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고 있는 빈도, 그다음에 시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세대들이 자라는 그러한 시대, 환경에서 글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하는 능력, 문해력이 필요할까요? 요새 AI 시대야.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에 문해력이 웬 말이야.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글을 읽지 못했던 문맹이 존재했을 때 강조했던 그러한 능력 또는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 AI는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불과 전기를 발명하고 난 다음에 많은 생활의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AI는 많은 우리 생활의 내용들을 그리고 생활의 방식들을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CEO인 썬다 피차이는 인공지능은 불이나 전기보다 인류의 생활을 현격히 변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이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학습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20세기 초에 토마스 에디슨이 활동사진을 발명하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활동사진 이후에 이제 영상 매체에 되게 중요한 기반이 되는 그러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다루는 모든 교육 내용은 이제 텍스트로 전달되지 않고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전달될 것이다. 교과서는 없어질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됐나요? 어떻게 결과가 진행됐는지 우리 학교 현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영상 매체, 특히 TV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보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TV는 바보상자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 교과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교육 매체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과 관련해서 독특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장점이냐? 말 그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힘을 키워줄 수 있는 매체가 바로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텍스트에 있는 내용이 의미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그 의미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하는 힘이 키워지는 거죠. 또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의미 구성을 하게 되면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상상이라고 하는 사고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 구성, 다른 내용과의 연계, 상상 활동과 같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인 생각하는 능력들을 이 텍스트가 키워주고 성장시켜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과서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생각하는 힘을 빼앗기게 됩니다. 니콜라스 카가 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기기, 인터넷 이런 것들이 기술 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기술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혜택을 받는 것만큼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 대가가 뭐냐? 바로 생각하는 힘을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영상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터넷 정보들을 우리가 쭉 탐색할 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글을 읽어가다가 관심이 있는 것이 새로 생기면 그 정보를 바로 찾아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이퍼 텍스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글들을 쭉 깊이 있게 긴 호흡으로 생각하면서 읽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정보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찾아가는 그러한 활동들이 인터넷 상황에서는 상당히 일반적이고, 단순 정보들을 빠르게 이동해가는 그런 경험들은 깊이 있는 생각의 경험을 축적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도 보면 많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상의 정보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없어요. 제가 이 강연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시청자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곱씹어가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처럼 인터넷이나 영상 미디어는 생각의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생각하는 힘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두뇌는 가소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태어나면서부터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함에 따라서 그 뇌의 구조들은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면서 생각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축적시키게 되면 생각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점차 강화되는 것이고, 영상을 통해서 정보들을 빠르게 소극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축적하게 되면 깊이 있는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사고 기반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알파 세대들의 두뇌 특성과 관련해서 팝콘 브레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팝콘 특징이 뭔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팝콘 튀길 때 어떻습니까? 팍팍팍 순간적으로 많은 것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깊이 있게 이것을 연결하고 어떤 것들을 구조화시키는, 체계화시키는 일들은 팝콘을 튀기는 과정에서 안 나타납니다. 팝콘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것들이 쭉 튀어나오죠.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개별적인 정보들이 계속 우리의 두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 두뇌의 모습이 팝콘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개념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디지털 기기, 영상 매체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은 정말 사고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에서 큰 대가를 나중에 치러야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책을 많이 읽은 사람하고 책을 읽지 않은 사람하고
전전두엽의 활동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뇌에 있어서 전전두엽, 두뇌의 앞부분인데 이 전전두엽의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할 때는 그 사고의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내용을 서로 연결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고의 전체 과정을 감독하고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전전두엽이에요. 이 전전두엽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경험이 뭐냐? 바로 책 읽기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뭡니까? 의미를 내가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의미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축적시키면 전전두엽의 구조, 활동들이 훨씬 더 체계화돼요. 실제 뇌 영상 촬영 결과를 보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전전두엽이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영상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주로 정보를 획득하고 학습한 사람은 이 전전두엽의 활동이 상당히 느슨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가 책 읽기라고 하는 것, 책 읽기를 통해서 문해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뇌의 긍정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독서를 기반으로 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인간의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 201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21세기 핵심 미래 역량으로 문해력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1세기 미래 핵심 역량 하면 주로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협력, 소통과 같이 역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역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역량에 먼저 앞서는 기초 역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기초 역량으로 문해력이 여전히 21세기에서도 중요하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된 바가 있는 것이죠. 왜 21세기에서도 중요한 미래 역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역량을 키워야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고의 힘이기 때문에 강조되는 겁니다. 이 문해력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기초 역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은 미래 사회에서 더 강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미래 사회 특징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빠른 변화입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츠와일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21세기 15년 동안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살펴보면 20세기 100년 동안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맞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발전, 변화의 속도, 주기가 짧아졌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빠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냐면, 우리 사회가 점차 불확실해진다. 즉 불확실성이 훨씬 더 증가되는 그런 미래 사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빠른 변화,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식에 있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지식의 생명 주기가 그만큼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은 유용한 정보일지 몰라도 금방 그 지식이 유용하지 않은 결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정보들을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힘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새로운 정보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 그 정보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실제 새로운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느냐를 보면 현존하는 정보, 지식의 90%가 2015년 이후에 생산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 정보회사 가트너 분석 자료를 보면 2016년 이후로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많은 정보들이 산출되는 최근 사회의 특징을 이 가트너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트바이트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양을 컴퓨터 단위로 이야기할 때 바이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까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제트바이트 얼마나 큰 단위인지 상상이 되지 않으실 텐데 1제타바이트는 10조 기가바이트라고 합니다.
이 제타바이트 단위로 새로운 정보들이 2016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학교에 다니는 세대가 사회생활을 하게 될 시점에 접어들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 얼마만큼이 유용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거의 유용성이 없다는 것이죠. 새롭게 모든 것들을 다시 학습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능력들을 우리 자녀들이, 미래 세대가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유발 하라리는 새로운 정보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게 문해력이죠. 문해력을 반드시 미래 세대가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새로운 정보의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정보의 유용성, 확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비판적 사고라고 하죠.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 또 나아가서 그러한 정보들을 서로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창의적 사고라고 하죠. 이 창의적 사고도 함께 키워줘야 한다. 그래야지만 빠른 변화,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시대에 우리 미래 세대가 그 사회를 책임지고 리드하면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스스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 주도 학습력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은 어떠할까요?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문해력에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독서와 관련해서 얼마나 자주 책을 읽는지 확인을 해보면 거의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다의 비율이 거의 50%이고 가끔 읽는다가 3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왜 읽지 않느냐? 시간이 있어도 책을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훨씬 재미있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그게 한 35%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접할 수 있는 영상 자료들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책을 보기가 싫은 거죠. 왜? 책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드는 겁니다. 힘드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정보를 찾을 때에도 책을 통해서 깊이 있는 정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보, 또 체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들을 우리가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즘 세대들은 깊이 있게 또 다른 정보와 연관해서 정보를 독서를 통해서 찾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쉽게 찾을 수 있거든. 근데 쉽게 찾는데 단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만 딱 보고 일종의 자기가 원하는 정보 탐색 활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또 갖지 않는 문제가 이 안에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그 언론에 그 보도됐던 어휘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문해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학의 강의실에서 금일 자정까지 과제를 제출하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벌점이 있습니다. 라고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학생이 교수님에게 문의를 했는데 과제 제출 금요일까지 아니었나요? 지금 금요일인데 제가 늦지 않았는데 왜 늦었다고 하십니까? 라고 SNS를 보냈다고 합니다.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한 것이죠. 또 적반하장인 게 금일은 그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교수가 설명을 했는데 이 학생이 그 설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학생을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쉬운 용어를 써야지 그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그 웹툰 작가의 사인회와 관련해서
이 사인회 참석 예약을 인터넷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 인터넷에 좀 문제가 발생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주최사에서 사람들에게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공지문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사과를 하려면 진심되게 사과를 해야지 심심한 사과가 뭐냐? 재미없는 사과 아니냐 그거.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게 한자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정말 깊고 간절한 마음에서의 사과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심심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하나의 해프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결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공결증이라고 하는데 이 신청서에 왜 결석했냐 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많은 학생들이 거기다 뭐라고 적었느냐? 병역이라고 적었대요. 병역이라고 하는 건 군 복무, 의무를 얘기하잖아요. 이 병역이란 말을 질병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하나의 또 해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수업 장면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일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어느 일반 고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 수업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사회집단과 일탈이라는 주제를 다룬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일탈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질문했더니 막 갸우뚱거리더니 학생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일탈? 일상탈출 아닌가요? 요즘 아이들의 용어들이 보면 되게 축어, 두 개 용어 앞자를 따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탈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일탈이란 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탈하고 사회적 일탈하고 자기들이 일상탈출에서 사용하는 일탈하고 혼동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이처럼 어휘가 상당 수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취업과 관련해서 도장공을 모집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지원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학생이 손을 들고 도장공이요? 혹시 태권도를 잘해야 되는 건가요? 또는 도장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도장을 그거 파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장공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페인트 칠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도장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들도 자기 분야의 그 용어들을 잘 모르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회과 수업에서 이제 관혼상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업 시간이었는데 선생님 문상이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문상이 뭔지 잘 모르다는 거예요. 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더 익숙하냐? 문화상품권의 준말로 익숙하기 때문에 그 문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학생 중에 하나가 혹시 선생님 문화상품권 오늘 뭐 저희한테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뭐 반응했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장래와 관련해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문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문해력의 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휘력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어휘력은 생각하는 힘의 핵심 요소예요. 소위 말해서 생각의 빌딩 블록, 생각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능력의 발달을 연구한 학자 중에 비고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비고스키라는 사람하고 피아제가 인간의 사고 발달과 관련해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학자인데요. 비고스키는 피아제하고 달리 인지 발달에서 생물학적인 영향보다 사회적인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는 측면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험 중에 언어 경험, 자라나면서 얼마나 풍부한 언어를 경험했느냐, 이것이 그 개인의 사고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비고스키는 강조를 했고, 어린 시기에 이런 언어 경험이 제한되면
사고 능력의 현저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 시기에 놀이 활동을 하던 책을 읽던 간에 다양한 어휘, 언어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인지 발달에서 상당히 중요한 초기 경험이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를 해보면 이 사회문화 배경에 따라서 언어 차이, 특히 어휘력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어휘력 차이가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서 학습의 차이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어휘력 차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하고 아이들이 만 3세 시점까지 노출된 언어의 빈도수를 추정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요. 약 3천만 개의 어휘 노출에 있어서 차이를 경험하더라. 얼마나 많은 언어 경험에 노출됐느냐, 경험을 아이들이 어린 시기에 했느냐에 따라서 인지 발달의 차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만 3세까지 3천만 개의 언어 노출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약 30%의 아동이 자기 또래보다 어휘력 수준에 있어서 한 1년 정도 뒤처진다고 합니다. 이 어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고하는데, 학습하는데 중요한 기반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어휘력 격차는 결국 학교에 갔을 때 학습 격차, 학습 결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했던 연구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 중에 이 어휘와 관련된 두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하나가 그 교과목에서 학습 부진을 나중에 경험할 사람들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때 이 교과목에서 이 학생이 나중에 학습 부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를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교과에서 다루는 어휘를 이 학생이 얼마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해당 학년의 어휘 학습을 학생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모니터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에 어휘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면 그 어휘 학습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학습 결손 또 학습 부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연결해서 입학 전에 우리가 학교 가서 또 학습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학생들을 미리 찾아가지고 도움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학 전에 학교에 들어가서 학습 위험을 경험할 수 있는 학생들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지표가 뭐냐, 이것을 저희가 좀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저희가 확인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어휘력이었습니다. 그 또래 아이들이 알아야 될 어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 학생들이 그대로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에서도 학습 과정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 어휘라고 하는 것은 이해, 문해, 학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본 단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아이의 어휘 발달이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래에 비추어서 어휘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어휘라고 하는 게 학습에 있어 중요한 기본 단위가 된다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체험해 보기 위해서 간단한 활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어휘라고 하는 것은 학습 그리고 생각하는 활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반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어휘를 갖추지 못했을 때는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어휘가 얼마만큼 학습이나 생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체험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간단한 글을 제시해 드릴 텐데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한 가지 더 내용의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한번 속으로 판단해 보시면서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처리하는 절차는 실제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물건들을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때때로 모두 한꺼번에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적은 양을 처리하는 것이 많은 양을 처리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 일을 수행할 때 대상 물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개의 조작을 통해 간단하게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물건들을 분류하여 적절한 장소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결국 이 물건들은 다시 사용될 것이고 전체 절차들을 반복하여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귀찮아도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내용 쉬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내용 얼마나 이해하고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맨 마지막에 제시된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 분? 귀찮아도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똑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판단해 보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 내용의 이해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은 내용의 연결 역시 되게 부자연스러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한 번 더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 이해 안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해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우리 부모님들 말씀하십니까? 한 번 더 집중해서 봐. 그러면 이해가 될 거야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틀린 얘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다고 해서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이해를 하려면 뭔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글과 관련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세탁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같이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일을 처리한 절차는 실제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물건들을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때때로 모두 한꺼번에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 옷하고 하얀 옷하고 같이 빨래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즉, 적은 양을 처리하는 것이 많은 양을 처리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모릅니다. 무슨 대가입니까? 내가 아끼는 흰옷 버릴 수 있죠. 처음에 이 일을 수행할 때 대상 물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요새 세탁기들 버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몇 개의 조작을 통해 간단하게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저도 하는데요. 파워 누르고 오토 누르면 됩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물건들을 분류하여 적절한 장소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결국 이 물건들은 다시 사용될 것이고 전체 절차들을 반복하여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귀찮아도 이것이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맨 마지막 문장이 무엇이었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질문을 드렸죠. 아까 대답하지 못했던 분들 지금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났을까요? 두 번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세탁기라고 하는 힌트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읽을 때 내용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워진 거예요. 즉, 전자는 세탁기라는 어휘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읽도록 조건을 만든 거고, 두 번째는 세탁기라고 하는 어휘를 가지고 글을 읽도록 제가 상황을 만든 겁니다. 이처럼 어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내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반이 돼요. 그 어휘가 부족할 경우에 새로운 내용에 대한 파악 자연스럽게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또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러우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되게 부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되게 자연스럽죠? 우리가 어떤 개념을 기반으로 현상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돼요. 그 어휘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내용들이 서로 연결될 때 그 내용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어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내용에 대한 이해 또 생각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고에 되게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 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많은 평가 결과들을 보면 옛날보다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OECD에서 3년에 한 번씩 OECD 참여 국가들의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 평가를 합니다. 피사라고 하는 국제 학업성취 평가인데 매년 읽기 소양에 대한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읽기 소양 점수가 어떤 패턴을 나타내는지 확인해 본 결과 최근 들어서 읽기 소양 점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OECD 국가 전체 평균을 보더라도 읽기 소양 점수는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핀란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핀란드 청소년들의 읽기 소양 점수도 해가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읽기 소양 점수가 최근 들어서 계속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학생들의 독서 경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긴 호흡에 글을 읽는 그런 경험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이 읽기 소양 점수의 패턴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문해력에 대한 평가를 해봤더니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38%, 한 40%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자기 학년에 요구되는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중에 11%의 학생들이 중3인데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문해력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냐면 이 문해력의 문제가 결국은 나중에 심각한 학습 결손과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기 문해력의 차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이것이 학습 격차를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특히 어린 시기에 읽기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 또 디지털 기기에 노출돼 가지고 읽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초래되냐? 어휘력 발달에 문제가 초래되겠죠. 또 배경 지식, 다양한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학습하는데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읽는 경험이 부족하니까 배경 지식도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문해력의 발달 제한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시기의 문해력 제한은 결국 학교 학습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게 학교 학습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중도의 학습을 포기하는 중도 탈락이라는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초기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문해와 관련해서 올바른 경험들, 특히 이제 독서 경험들을 어린 시기부터 가질 수 있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국어 교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습 교과에 적용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문해력 부족이 다른 다양한 교과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로 수학 교과를 많이 언급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식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건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화면에는 좀 우스운 사례를 하나 제시를 했는데 이 초등학교 수학 문제입니다. 어떤 수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4와 8 사이에 있는 수입니다. 6보다 작은 수입니다. 답은 맞았어요. 5 맞죠? 근데 풀이 과정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 하나하나 4와 8 사이에 있는 수가 뭔지 그중에 6보다 작은 수가 그중에 뭔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적었어야 했는데 뭐라고 적었느냐? 뇌로 계산을 했다. 이 풀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과정 답안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방정식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의 경우에도 문장제 문제로 제시했을 때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학교에 가는데 걸어서 6km 속도로 시속이죠. 학교에 가게 되면 10분 지각을 하게 되고, 또 자전거를 타고 시속 15km로 가게 되면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집과 학교 간의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내면 사실 방정식으로 딱 써주면 학생들이 다 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식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술형 수학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문해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또 서울대생은 그런 문제가 없느냐? 제가 그냥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서는 주로 이제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이 서술형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무엇을 설명하시오, 무엇을 논하시오, 또 무엇을 비판하시오, 이런 그 지시어를 주는데 이 지시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하시오는 있는 그대로 그 개념이나 현상을 설명하면 되는 거고, 논하시오는 자기의 관점을 만들고 자기의 관점에 비추어서 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두 개를 혼돈해서 논하시오 했는데 그냥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많은, 답안을 작성하고 많은 그런 일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봅니다. 이처럼 최근 학생들이 특히 이제 수능이 사지선다, 그다음에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서술형 문제에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이 서술형 문제를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그 문해력의 문제, 위기, 이게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일까요? 우리 어른들의 문해력은 괜찮은가요? 최근 그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 새학기를 맞이해서 가정에 통신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가정 통신문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혹시 2학기에 전학 갈 경우에 쓰던 책은 학교 사서 선생님에게 반납해달라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사서 선생님 누굽니까? 도서관에 있는 선생님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가정통신문을 잘못 이해한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아이가 전학을 가게 됐는데, 쓰던 책을 그냥 사서 선생님한테 반납하면 되는데 가서 책을 사가지고 도서관에 반납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을 부지하게 읽은 것인지, 또는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간에 이 문해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어른들의 문해력에 역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해프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업에서도 최근 입사한 젊은 세대들의 문해 능력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를 확인해 보면 56.5%가 최근 입사한 젊은 세대들의 문해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보고서를 쓴다든지 기획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를 쓰거나 기획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요구하느냐? 보고서에 담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체계적인 사고, 체계적인 고민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는 그런 경험들을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이 보고서나 기획안과 같은 문서 작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한 구두보고 이런 것도 짧은 시기의 대화, 우리가 단문 문화라고 하잖아요. 이 짧은 시기의 소통 문화들에 익숙한 그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구두로 어떤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이러한 그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 오늘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해력은 학습과 또 자기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 핵심 역량입니다. 우리가 문해력 하면 고전적으로 반대어로 문맹이란 말을 많이 쓰죠. 이 문맹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되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데서 단절감을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문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답답함, 소통의 단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통로이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문해력은 옛날에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도 중요한 미래 역량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디지털 시대 문해력의 현주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서 지속적인 자기주도 학습, 그다음에 성장을 위한 기반 역량입니다. 하지만 아주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 기기를 손에 달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알파 세대, 이들의 독서 활동 참여도와 등은 문해력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해력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따라서 문해력의 위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해력의 위기는 개인의 삶과 성장을 위협하는 적이다. 다른 영장류와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생각하게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말처럼 세상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사고 도구인 문해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인 것이죠. 따라서 문해력의 위기는 개인의 삶과 성장을 위협하는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흘, 심심한 사과, 무운을 빈다와 관련한 최근 사회적 해프닝을 넘어서 문해력의 위기는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교육학자 신종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